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학습 전략 설명회라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뭐 거창하게 학습 전략 설명회라고 해도 학습 전략, 학習ストラテジ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있을까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는 입장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시험 본다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할까 늘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 시간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때도 많고, 특히 시험이 끝났을 때마다 합격하신 분들 또는 좀 합격을 못하셨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을 만나서 위로도 해드릴 때도 있고,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니까 좋았느냐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공부 전략을 생각해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공부 전략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뭐 또 일과 병행을 하는 게 좋은지, 나는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올인해 버렸을 때 겪게 되는 그 좌절감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겁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충분히 자신의 상황에 자신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슬슬 후반기에 갈수록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후반부에 갈수록 자신이 공부한 걸 정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스터디를 만약에 하고는 싶은데 아직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좀 서둘러서 스터디를 조직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한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스터디는 줄이고 자기만의 공부에 들어가는 식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스터디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6월, 7월, 8월 석 달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안 하면 모를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부터라도 석 달간 스터디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를 할 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알려줄 때 남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인지를 집에서 생각해 오시고 스터디를 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실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수록 남 앞에서 어떻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좋은가를 알게 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런 훈련은 2차 시험의 그 수업 실현과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사정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다들 잘 공부하시고 전략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든 간에 다들 알아야만 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 공통 분모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만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다행히 2021년도, 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3년 연속해서 TO가 났습니다. 그 전에 TO가 안 나서 막 슬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2020년도엔 안 났지만 21년도에 49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푹 줄었지만 29명, 23년도에는 33명 이렇게 해서 TO가 다행히 맥을 이어오고 있고, 올해도 제발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모집 대비 지원 인원 몇 명이나 과연 임용시험 보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347명이라고 해서 그 전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늘었나 싶은데, 항상 300명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22학년도 시험, 2021년도 11월에 시험 보신 분들이 319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312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거의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팔리는 것도 보면은 한 300명 정도를 생각하고 만드는데 다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중고품을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 책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정판을 내고 싶어도 이게 너무 안 팔리는 책이고 시장 자체가 좁아서 출판사에서 안 해주세요. 좀 속상합니다. 300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 그리고 30명쯤 뽑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엄청난 뭐 10대
10대 1의 무슨 뭐 이런 식의 그런 경쟁률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00명 중에서 한번 시험 삼아 봐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몇십 명은 계시거든요. 실질 경쟁률은 분명히 더 떨어질 거예요. 아무튼 이게 작년의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년은 조금 9.45고 2022년도가 높았죠. 그 전에는 49분이나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았는데요.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실질 경쟁률이 더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작년만 가지고 보면은 2023학년도 합격서는 33명을 뽑을 때 제일 최고점을 얻어야 됐던 지역은 여기 보시다시피 충북 지역 65.33. 아, 굉장히 좀 그러네요. 그런데 2차는 좀 낮아요. 2차는 156.69예요. 그리고 2차가 제일 높은 지역이 인천이었네요. 인천에 응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160.79고 의외로 경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152 정도에서 최종 합격선이 이루어졌어요. 153? 그러니까 2차를 대부분 그렇게 잘 보시지는 못했나 봐요. 1차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61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몰린 거고요. 이게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뭐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가 60 정도 떨어지면서 58, 52. 대전이 왜 이렇게 낮은지 항상 의아해요. 대전은 서울서 가깝고 그래서 많이들 응모하실 것 같거든요. 지원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대전은 항상 보면은 좀 낮아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도시에서 2명의 TO가 나서 엄청난 실력자가 모일 거라고 다들 지레짐작한 나머지 부산을 피하시고 그 대신에 경남이나 뭐 경북으로 가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58.67이라고 하는 상당히 낮은 점수로 부산이 커트라인 1차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커트라인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여기 좀 돼요. 내가 어느 지역을 쓰느냐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렇게 박 터지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 나는 그냥 해보겠어라고 했는데 의외로 거기서 좀 대박이 날 때도 있고 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참 매해마다 또 이렇게 이상하게 터지는 지역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커트라인 연연하지 말고 커트라인보다 항상 10점 이상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작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본어 출제 1차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실 것 같은데 교육학이나 뭐 교직 하시는 분들 일본어 교육이나 제2언어 습득에 관련된 거 배우시죠. 그리고 음성, 의문이나 형태, 문법, 어휘, 활용론은 전공에서 늘 배우는 것이고 문학 당연히 배우실 거고 그리고 문화, 사정 이런 것도 다 학교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사실은 잘 학교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 문자 표기법 좀 어려운 거 표기법이 어떻게 바뀌고 또 옷구리 가나가 어떠며 뭐 이런 얘기들까지는 사실 별로 안 가르치는데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 독해는 비단 학교 커리큘럼에서 안 배워도 우리가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JPT나 JLPT에서 보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문장 독해력으로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번역 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받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한자 읽기 같은 경우도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겠지만 이것들은 JPT 준비를 하면은 이 문장 독해나 한자 읽기나 번역 장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과 함께 JPT 시험 준비도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는 못 보니까 작년 이제 것도만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기 작년에 보시면 요거예요. 2023년도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비어있는 부분은 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대우 표현 경어 안 나왔고 이거 A형입니다. 그리고 독해가 안 나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독해 중에서 번역 장문? 단락 배열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걸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번역 장문 문제를 이제 독해에서 이렇게 독립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번역 장문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표를 전체적으로 조감해 보았을 때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걸 대충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데 바둑알이 많은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문학 부분 눈에 띄시죠. 문법 눈에 띄시죠.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교육이론 당연히 A에선 많이 나와요. B에선 좀 빠지는데요. A에서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교육과정이 반절되어 있는 것은 2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쪽에서 2022년이나 2023년도 교육 이론 제2언어 습득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쪽으로 이제 좀 가보면은 자 넘어가 볼게요. B가 전공 B 해가지고 좀 더 전공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직 부분이 많이 빠져요. 교육과정 안 나옵니다. 그리고 관용어구 문제는 딱 한 번 나왔고 그리고 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교육 이론은 여전히 여기도 강세예요. 교육과정만 빠지고 교육 이론은 여기서도 각각 지금 이게 2점짜리 문제 아니고 4점짜리 문제로 봐가지고 12점, 12점이거든요.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문법 여전히 여기서 많이 보이는 거 그렇죠. 여기서 계속 바둑알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단락배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독해 단락배열 문제 많이 나오고 번역 장문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B형에서 대우 표현 문제가 지금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우 표현 문제가 최근 상당히 약세예요. 약세가 되는데 A에서는 한 번 정도 나왔고 최근에 이게 전체적으로 97년도 문제부터 기출을 쭉 보면은 어느 순간에 대우 표현 문제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던 시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유행이 지난 건지 더 이상 낼 문제가 없는 건지 좀 대우 표현 문제는 최근에는 적어도 이 B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이번엔 한 번 또 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교육과정 비출제라고 하는 거 B형에서 이거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육과정은 A에서 첫 번째 문제 1번에서만 내자라고 하는 템플릿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론은 A든 B든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이쪽은 여러분께서 특히 최근에 빨간 책에 나와 있는 새로운 교실 활동을 포함한 그런 교육이론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작년 문제인데요. 자,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문자 표기 문제가 나왔지만 로마자 문제는 그 기출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 1, 2, 3, 4, 5에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오는 거 말고는 로마자 표기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써라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 표현은 출제되고 있지 않아요. 자, 작년 문제에 대한 것을 A, B를 합쳐봤어요. 합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교육이론이라는 거. 점수를 제가 써드린 거예요. 20점. A, B를 합쳐서 80점 중에서 20점, 4분의 2이 교육이론 문제입니다. 제2언어 습득 문제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법론이 작년에 조금 약세였기 때문에 좀 빠지는데 얘도 만만치 않게 세거든요. 작년에 빠졌기 때문에 17.5 정도 이제 지금 나와 있지만 얘도 어떨 때는 25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보시다시피 여기 그 문학 쪽을 제가 먼저 했는데 그 다음 사실은 이 15점에 들어가는 독해 번역 장문 단락 배열이죠. 근데 이거는 4가지나 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뛰고 하나의 그 범주에서 높은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결코 무시할 수 없게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문학이 덜 나온 거예요. 12.5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12.5보다는 한 16이나 이렇게 20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나머지 것들은 한 문제나 또는 한 문제 반 정도 또는 반 문제 이 정도로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론하고 문법이랑 문학 이 세 가지는 그야말로 샅샅이 다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문제에 그 점수가 적다는 건 내가 이걸 놓쳤을 때 그만큼 감점되는 그 위험성도 적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배점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했을 경우에 저것을 놓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을 5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 세 개를 합치면 50%거든요. 80점에서 40점이 교육론과 문법과 문학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오늘도 제가 문학 강의 아까 했는데 진짜 하나하나 제가 기출문제를 다 짚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외우셔야 돼요. 빠짐없이. 특히나 장수생들은 문학 안 틀립니다. 정말로요. 초수생들 문학 외우기 귀찮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설마 이것까지라고 하면서 안 외우시는 그런 습관 붙이시면은 정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단락별 문제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 앞에 있는 작문이나 번역 최근에 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어학력을 키우자, 단어 많이 외우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독해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다른 전공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JPD 점수 끄게 잘 나오고 독해가 잘 되면은 25점은 그냥 바탕으로 깔고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훨씬 유리한 시험이에요. 잊지 마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작년 문제에 대해서만 다시 볼게요. 왜 이렇게 제가 자꾸만 독해력 강조하고 단어 강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기입식 문제가 4개가 나오고 서술식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8, 32 이렇게 40점을 8대 32로 나누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작년에 나온 문제들은 세부 항목이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기입식으로만 쓸 수 있는 문제가 서술식 문제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타카사를 쓰고 카쿠를 쓰고 지젠각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카루타 수고롭고 기입식으로 단어만 쓰면 돼요. 서술 아닙니다. 시루 모노 쓰고 타파라고 하는 한자를 쓰고 아리가타 메이와쿠라고 하는 독해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쓰고 독해만 잘하면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단어만 알면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기입식으로 써가지고 여러분이 점수를 1점씩 받아간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점수가 올라가죠. 그 밑으로 가셔도요. 이 형태에 대해서도 어형이나 이 형태 이런 말을 쓸 수 있고 딕테이션이나 직접법이라는 것도 설명을 듣고 기입식으로 괄호 안에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썼을 경우에 기입식 문제는 8 플러스 12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점에서 20점, 절반이 기입식 문제예요. 그러므로 나는 일본어를 못해서 서술에 약해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서술식 문제보다 기입식 문제만 잘 맞춰도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B형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덜하기는 해요. 그래서 B형 같은 경우에 기입식이 4점밖에 없는 것 같지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세팔에 대해서 이제 행동이라든가 뭐 캔둘 리스트라든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었느냐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독해하다가 이심전심 쓰고 키마리 몽꾸라는 말 쓸 수 있느냐, 이건 독해가 아니라 단어력이죠. 단어력, 어휘력. 그리고 나서 로마자 표기법도 쭉 읽어보다가 내용에 따라서 영어의 발음에 따른다, 50음도라고 하는 말 다 기입식으로 쓰는 거고, 상에 대해서 상 만든 사람 기쿠치칸 쓰시고 히가시노케 했고 사람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나라베카의 문제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막대라고 하는 요 마쿠다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끔 쓰시고, 그 다음에 한자라고 하는 글자를 쓰시거나, 그다음에 크리루에 대해서도 학습자 중심 괄호에 쓰시고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서술식으로 문장 안 만들어도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점을 더해서 16점이 기입식 문제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얻으실 수 있는 점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A, B를 더해봤더니 기입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80점 중에서 36점을 차지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문장으로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괄호가 있을 경우에 괄호에 이거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알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바꾸다이라고 하는 거, 이심전심, 기마리몽구 이런 것들은 내가 일본어 임용 공부를 하지 않고 평상시에 일본어 단어를 외우기만 해도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 놓치시는 건 정말 아쉽죠. 그래서 특히나 문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JPT 공부할 때 백구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든가 방문 예절일 때 가리로란 동사를 알 수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지주 산사에서도 낫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든가 시우모노를 내가 쓸 수 있다. 타파 쓸 수 있다. 아리가타 메이와꾸의 의미를 알고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모아보잖아요. 우츠와가 찌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은 그릇이 작아라는 말의 번역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학 능력. 이런 것들 이야 시부시부 둘 다 정답일 수 있는데요. 마지못해라는 말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건 전부 다 여러분 어학력이에요. 이런 번역력이나 작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려하시면서 이 문장은 일본어로 뭐라고 하지? 이 일본어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어 7점과 번역 작문의 1점이라고 하는 8점이라는 어학 능력 배점이 A형 문제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어 외우셔야죠. 그러니까요. B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의미전도 얘기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알았다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은 설명을 읽으면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심전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마리몽구 바꾸다이 또 나왔죠. 그리고 뭐뭐는 제쳐놓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니나니와 사떼오끼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래도 뭐뭐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 도니모 나니나니나이 아무래도 성이 안 풀린다,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사마리가 쯔까나이, 뭐 이런 얘기를 일본어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단어 4점과 번역 작문 문제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다 합치면은 A, B를 합치면은 13 내지는 14점이 우리가 일본어 임용 전공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어학 능력으로 맞출 수 있는 일본어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서 유리하거든요. 단어 내 힘입니다. 단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단어나 표현력을 얼른 높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단어 외우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문법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었잖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내가 힘드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모르겠다. 이거를 포기하고 공부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문법 문제를 포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작년 문제만 가지고 볼게요.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나왔긴 합니다. 2번 문제,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 대해서만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렇게 문법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게다가 배점도 4점과 여기서 2점이니까 모두 6점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신출제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97년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을 다뤘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출제 영역을 지금 6, 7, 8, 9, 10, 12, 6개나 넣어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건 작년에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기출에 나와 있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좀 배제가 된 것 같기도 한데 항상 그렇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고 문법은 공부 안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한 문제만 틀려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출제 인원이 누군지 모르고 출제자 분들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최대한 제가 예측해 드리려고 애쓰고 모의고사를 만들지만 저도 그 예측이 항상 맞는 거는 아니어서요. 그래서 예측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그 기회거든요. 다른 언어처럼 또는 다른 과목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임용고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한 해 한 해가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는 이 소중한 기회라는 걸 깨달으시고 해마다 여러분께서 이 소중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래요. B 같은 경우를 잠깐 보죠. B에서는 아스펙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굉장히 쉬웠어요. 이거는 아스펙트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각계로와 하지메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으면은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지시어 문제도 굉장히 쉬운 관념지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맞히셨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때가 없어요. 합쳐가지고 8점이죠. 8점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작년에 문법이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기출과 다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조류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오신다면은 이번에는 문법을 좀 더 내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해 한 해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B도 신출제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11문제 중에서 7개니까 4개 빼고 전부 다 신출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들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계로 하지메르를 낸 적은 없어요. 아스펙트 맨날 나오는 거 태이루의 문제, 다스펙트와 무드의 관계성, 타가 왜 여기서는 과거가 아니라 무드냐 이런 것들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지시어 문제는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신출제가 아니죠. 나머지 것들은요. 문법 말고 나머지 것들도 특히 최근 교육 이론에서 이 1, 2쪽에서 교육 이론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들을 막 냅니다. 기출을 가지고 기출책 열심히 봤는데 너무 안 나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허망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출을 버리시는 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기출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이 답 이거다 이렇게 외우는 거 결코 그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의 넉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 이론 이 책 가지고 공부를 샅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 표현 물론 좋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되게 핸드북 위주의 그런 문법 표현이라서 이것보다 조금 더 간략하고 쉽게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문법 5주 완성 코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병행했어요.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이 빨간 책에 나와 있는 문법 부분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자리죠. 우리가 지금 5, 6월 지금 현재 위치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 맨 처음에 교육론 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문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끝나면 다음 주에는 문학 조금 더 하고 남은 거 더 하고 그리고 음성, 음운 들어가면서 어학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아주 긴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풀 수 없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샅샅이 풀어보면서 지금 분석하고 복습하고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기에서 이제 5월, 6월부터 7월, 8월까지를 제가 기출 다 했을 경우에 나누어서 2달씩 끊어놓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안을 인출해서 연습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첨삭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들어가게 돼요. 특히 문법 쪽이나 어휘 쪽에 여러분이 좀 많이 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쪽 답안 작성을 위한 집중적인 연습을 하게 되니까 이쪽은 좀 특이하게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직전에 7월, 8월부터 답안 쓰는 연습에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조금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는 점이 제가 최근에 그 출제 흐름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7월, 8월 정도에 이때쯤에는 좀 시간을 제가 좀 아마 토요일 정도 한 번 더 수업을 만들든지 해서
하면서 수토 이런 과정으로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 빨간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교육론 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 이전까지의 책에, 특히 이 책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없지만 빨간 책에는 있으면서 시험에도 자꾸 나오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특별 강의를 만들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과 이 책을 적어도 이 책은 사실은 좋은 책이지만은 우리 그 임용고사 스타일하고는 문제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우리 그 임용고사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얘기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빼고 우리가 임용고사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빨간 책 안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처음 했던 문법 5주 완성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교육론 보충 강의 특강을 통해서 최대한 그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게끔 최신 출제 경향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물론 최신 조류에 대해서 제가 이때 전공 일본어 기초 이론 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기출할 때에도 프린트를 드리면서 조금씩 알려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빨간 책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9월부터 파이널 모의고사로 실전 대비에 들어가게 되는 이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작년하고 다른 점이 그래서 요 7, 8월에 특강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작년과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교육 이론 신개념을 위한 특강은 7월이나 8월 중에 한 5주 정도 잡겠습니다. 아직 제가 강의 계획서를 못 만들어서 여러분께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으로 꼭 완성할 생각입니다. 뭘 빼야 될지가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돼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이래요. 기본 이론 쪽에서는 분야별로 본인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개념을 놓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스스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는데, 그런 설명하는 과정을 꾸준한 스터디를 통해서 감각을 유지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전반기 기출 강의에서는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책에다가 단거나 시키거나 아니면 서브노트를 만든든지 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기출 답안을 보다 보면은 늘 나오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제별로 맞는 키가 될 수 있는 답안을 꼭 여러분들이 자신의 무기로서 만들어서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는 키가 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단거나가 좋으신 분은 단거나 하시고 서브노트가 좋으신 분은 서브노트 하시면 되겠죠.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인지학습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후반기 기출 강의는 주로 어학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특히나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문법을 완성할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문법만 할 수도 없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 첨삭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답안의 정밀도를 높이셔야 돼요. 내가 이 답을 썼을 때에는 좀 부족해, 좀 더 써야 돼. 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써서 줄여야 돼. 쓰긴 썼는데 이상한 말만 써놨어. 정답이 아니야. 핵심이 빠졌어. 이런 것들을 제 그 첨삭을 보시면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시간 싸움이거든요. 간결하게 요점만 잡아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문법은 다른 거랑 달리 내가 대충 이렇게 야마를 각계로 한다고 하나요? 야마오 각계로 대충 이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아테즈뽀로 답안을 쓸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요. 문법은 내가 공부를 못하면 답안을 아예 쓸 수 없어요. 그 답안에서 요구하는 그 예를 들어 작년에 나왔던 그 지시사 문제 같은 경우도 문맥 지시 또는 관념 지시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으면 이게 답안이 구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러분께서 문법은 지금 요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다 생각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9월부터 파이널 모의고사가 들어갔을 때는 실전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매번 시험을 칠 때마다 조용한 상태에서 내가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때쯤에는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요, 1회부터 아마 7회 정도, 한 7번 정도는 제가 기회를 드릴 텐데,
마지막 쪽으로 갈수록 10분 전에는 답안 작성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내가 쓴 답안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답안을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해서 틀리지 않는지 그런 거 틀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런 거를 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쟁자들, 나를 제외한 경쟁자들이 다들 모의고사에 참여를 하는데 내가 참여를 안 하고 있어? 이런 건 너무나 어리석은 전략 아닐까요? 자, 볼까요? 모의고사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은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출제라는 것은 기출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다루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다면은 맞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신출제 된 것은 기출에 안 나왔던 것이니까 내가 맞힐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과거에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신출제 되는 것도 어떤 것이 새롭게 나올 것인가를 제가 추측을 해가지고 대충 찍어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좀 많이 맞췄어요. A는 뭐 제출제는 아니지만 항상 나오던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고에서 나온 것이 2개 다 맞췄고요. 1번, 2번 다 맞췄고 그 다음에 제출제 3번도 맞췄고 5번, 6번 다 맞췄고 그리고 10번, 11번, 12번 다 맞췄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아이마이붕은 거의 제가 낸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 아마 의미전도 문제도 이게 삐었나 그것도 그대로 거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신출제만 보더라도 하나, 둘, 세 개 문제가 지금 맞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 모의고사를 치신 분들은 최근에 본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니까 당연히 이걸 답안 다 썼겠죠.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안 봤어. 그럼 난 이거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겠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모고 문제 지금 보시면 제출제 네모랑 신출제 그 사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7% 정도가 적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B형 같은 경우는 조금 A보단 떨어지는데 제출제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다 신출제야. 진짜 B형 너무 심했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그래서 열심히 맞추긴 맞췄는데 3개가 아니라 2개를 신출제에서 마치고 그다음 제출제에서는 4차 모고 여기서 맞췄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 지시사 문제였을 텐데요. 이런 경우 특히 신출제에서 모의고사 본 사람들은 쓰는 답안을 내가 못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모의고사만큼은 신출제, 제출제 다 포함해가지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번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직강에 안 나오셔도 상관없으니까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나 또는 있더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잠가 놓고 그 시계에 맞춰가지고 꼭 내가 이 시간 내에 끝내게끔 도중에 모른다고 잠깐 쉬거나 사전 찾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실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막바지에 가가지고 10분 정도 전에 다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모의고사 꼭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거든요. 학습 전략이라고 해봤자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말씀을 거의 이제 다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것 같으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체하고 어떤 식으로 옷을 입었을 때 감기에 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억하고 계시다가 시험 보기 전까지는 늘 좋은 컨디션 그리고 시험 당일은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항상 건강 관리에 힘쓰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